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한낮에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죠. 기분 좋은 가을 날씨가 금방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올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역대급 폭염, 무더위에 조금 지치는 날들도 있었죠. 갈수록 기후변화가 체감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여름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러브버그, 우담털파리라고도 불리는 곤충이죠.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대량 발생하는 곤충들을 관리하고 방제하는 차원의 조례안이 발의되는데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법원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10시간쯤 후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의 박문진이라고 하죠.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이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 방심위원으로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최후의 그 보루 같은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을거와 왈부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정들을 위해서라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하고 상관없이 이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보통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건 본 재판과 달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임기가 만료된 박문진 이사들이 무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새로 임명된 이사들이 왜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지켜왔습니다. 그건 집행 기능이 있는 행정부에 대한 그 조치들을 결정들에 대해서는 그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네. 명확한 불법이 없는 한은 행정부의 결정을 제동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행정 결정 부정지 원칙이 적용된 게 사실은 과거에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 그리고 KBS의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물러났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재판에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경우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상권 분립의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정책 결정은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행정부는 국회와 사법부가 견제를 하게 되죠. 네.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기재를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재량권이 애매모호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 과연 건강한 시스템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강력하게 정립하듯이 세 발이 튼튼히 서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튼튼한 건데 서로가 엮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 아쉬움이 남는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원이 내린 결정문을 보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은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위법하니 5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체 행정기관인 만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독임제처럼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게 방통위와 방심위를 할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부터 약간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 제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당연히 위원회 체제를 하는 게 5인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원칙에는 모든 원칙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2인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 쪽에서 그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의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최후의 수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쪽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규탄도 하고 법적 조치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네. 3인을 임명하면 되거든요. 추천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위원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사실 네. 이게 여야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방심위도요. 사실은 지금 완전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원회도 지금 9인 중에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을 열고 네. 정당한 그 권한을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에서는 이틀 만에 항고를 했거든요. 항고한 배경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게 항고를 안 하면은요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항고를 안 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제지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유가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네.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방어하고 그걸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고는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사법에도 방통위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2인 요건에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방심위도 그렇고 이런 인원 구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왜 3인도 아니고 4인일까? 그러면
5명이면 과반이면 3인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4인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야권이 찬성을 안 하면은 어떤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못함으로써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도 그것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야당에서 언제까지 그 추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허들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5명 중에 2명이 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둘이 거부를 하거나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상황이 협의제의 그 정신에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묻고 싶고요. 사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그 협의와 조율을 전제로 하죠. 대화와 타협, 협의와 조율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만 네. 그것이 시한이 촉박했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수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수결도 아니고 이 뭐 참석만 안 되고 안 돼도 저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 지금 법에서 주장하는 4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권이나 정부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과연 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심위 구조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유지하려 야당목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현장에 있어 봤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추천 인사를 거부한 건 아닌 임명을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추천을 할 때는 이해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경력이 우리가 보통은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방송계 출신들이나 방송계 3년 이내에 무슨 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다른 분을 추천해라라고 반려를 한 경우인데 그걸 안 해놓고 규정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지난 정부에도 여권이 6명이고 야권이 3인 구조는 계속 돼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3인을 추천하고 국회는 6인을 추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게 그런 상황이 문제가 돼 있다면 행정부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국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분들이 지금의 야당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손보고 내부적인 그것도 손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서로 끝을 잡고 있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하는 것은 네.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이런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무처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문제가 될 때마다 안건 심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또 호소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국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의심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방통위 정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통위가 그 전에 우리가 거버넌스 문제를 방송이나 방송통신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정권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안이 있고 그 안들이 잘 이렇게 숙성이 돼가지고 구현이 됐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일단 그렇게 놔두고요. 예. 지금이라도 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소모적인 국력 낭비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정국에 들어가면은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개헌하고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는 꼭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방통위 부분은 저희 방심이나 방통위는 규제기관입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때 그 타임리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방심위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수만 건씩 해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넘겨놓은 놔두면은요 몇십만 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통위와 방심위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패키지로 다뤄지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디지털 강국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국민 통합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꼭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정체성이기도 하고 근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과방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네.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가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좀 대화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파이팅 대승희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입니다. 예. 8월 셋째 주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과 관련한 정치권 판도 이슈 변화가 주요 이슈였고요. 넷째 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이견 없이 대표직에 연임되며 카운터파트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성사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나 대담은 매일 이어갔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핀 가운데 굳이 다룰 필요가 있었나 싶은 인터뷰도 있어 아쉬움을 짓고자 합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축하하기 위해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한 축하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양측 실무자 간 엇갈린 발언으로 시작된 공방은 3일 연속 이어지다 민생 현안을 앞둔 소모적인 말싸움이라고 판단하며 암묵적으로 양측 모두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합의에 수그러들었는데요. 뉴스파이팅에서는 이 논란이 사그라진 21일 2명의 인터뷰를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먼저 21일 이슈 인터뷰에 출연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진행자는 먼저 대통령실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대통령실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라고는 질문을 연이어 던지며 갈등의 촉발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답변을 유도 질문했습니다. 네. 이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로 관련 질문을 던지며 궤변 시리즈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궤변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미심적인 부분은 파헤치고 진실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한한 공방은 시작부터 이런 것까지도 싸우나 싶을 정도로 국민 시선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네. 그걸 의식했기에 자진소멸한 이슈이기도 했고요. 이런 이슈를 굳이 그것도 며칠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다뤘다는 것에 대해 인터뷰 질문 선정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시의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는 대상과 질문 선정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한데요. 가장 적절한 인터뷰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더라도 시의성이 떨어진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인터뷰 일정을 조율할 때 점검했으면 합니다. 네. 앞서 8월 셋째 주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관련 이슈가 화제였다고 짚었는데요. 그와 함께 지난 6일 임명되고 8일 취임식을 치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한 논란도 화두였습니다. 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며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둘로 쪼개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파이팅도 논란의 당사자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인터뷰를 한 날은 8월 16일로 이미 갈등이 극에 달한 이유였기에 화제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간대 타 라디오 방송사와 김영석 관장의 인터뷰가 13일에 이뤄졌는데 해당 인터뷰의 기사 댓글은 467개, 뉴스파이팅 인터뷰 기사의 댓글은 11개로 주목도가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떤 점 짚어볼까요? 호탕하고 직설적인 질문 스타일은 진행자의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인터뷰 순간에만 재미를 주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8월 16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광복회장이 관장님이 임명 철회하는 것을 두고 광복회장 본인께서 추천한 후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광복회장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와 같이 정제된 표현으로 질문하는 것이 청취자가 이해하기 훨씬 쉽겠습니다. 네, 질문 스타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왕이면 질문을 통해 대안을 표출하고자 한다면 더 좋은 인터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22일 청년유감에서 전화 연결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진행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한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발의를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사퇴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자칫 야당의 목적이 여당 대표의 사퇴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합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도로 바꾼다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질문으로 던진 대통령에게 끔찍한 혼종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라고 한 건 역시 자극적인 표현을 되짚어 청취자 흥미를 자극하고자 한 이상의 의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안을 찾는 질문으로 더 건전한 인터뷰를 만들어 간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인해볼 내용은 곤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브버그, 팅커벨 이런 생소한 이름의 벌레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이런 벌레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또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환경연합 등 57개 시민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가 대발생 곤충을 방지하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먼저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례안을 살펴보면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 상업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 이걸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로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언뜻 봐서는 좋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왜 벌레가 정말 대량으로 새카맣게 날아와서 주택에서는 뭐 창문도 못 열고 상점에서는 손님들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벌레를 방제하는 거를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방제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조례안을 발의한 윤영희 서울시 의원은 시민 불편을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서 러브버그 또는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지역 또한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다. 현행 법률과 조례상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민들의 민원 폭증에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8,121건이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45% 증가했다.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단체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이기도 한데요. 친환경적 곤충 방제는 사실인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특정 곤충을 없앨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거든요. 이 시민 모임은 이 해당 조례안은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이더라도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불편을 이유로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 38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방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곤충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키우고 어떤 곤충도 죽일 수 있는 데스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한다고 하지만 특정 곤충만을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버그, 팅커벨, 동양하루살이를 타깃해서 이거로 방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곤충도 죽일 수 있고 이게 친환경적 곤충 방제라는 건 없다라는 게 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인데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다거나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끈끈이 트랩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조례가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벌레의 개체수가 갑자기 폭증을 해서 살충제를 뿌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살충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개발된 제충국 이런 천연 유래 성분 살충제가 있긴 한데 이것들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해서 친환경이냐 이건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요. 살충제는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약이잖아요. 근데 벌레는 사람보다 자연에 더 가깝고요. 벌레가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데 사람이 불편하다고 약을 막 뿌려서 벌레를 죽인다면 그걸 과연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생태계는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벌레 한 종류를 싹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가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죠. 그리고 그 벌레가 먹었던 먹이원이 있을 텐데요. 가령 다른 벌레를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그 벌레의 수를 조절하는
조절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살충제를 사용했는데 이게 살충제의 생물체의 체내에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성분이다. 그러면 이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생물 농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끈끈이 트랩 같은 걸 많이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생각만큼 벌레를 구제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데 까맣게 이렇게 벌레가 달라붙은 채로 주렁주렁 어딘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대상 벌레 말고도 다른 많은 벌레들이 함께 죽는 악영향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근데 이 팅커벨과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게 한꺼번에 많은 대량으로 정말 와서 날아들다 보니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나요? 이런 벌레들이? 예, 징그럽다는 이유 이게 이제 굉장히 많고요. 징그럽다. 너무 그러니까 불쾌감을 준다 이런 거죠. 너무 많이 날아와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겠다. 몸에 달라붙는다. 불을 켜놓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고 징그러운 것 말고는 근데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러브버그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짝짓기한 상태로 날아다녀서 이름 별명이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충은 흙바닥에 살면서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고요. 그리고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 먹이가 되는 인간의 이로움을 주는 익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팅커벨은 동양하루살이의 별명인데요. 동양하루살이는 불빛을 보고 달려들어서 미관상 불편을 주지만 입이 폐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물지 않고 감염병을 옮기지도 않는 무해한 곤충입니다. 게다가 이 하루살이 유충들은 물고기 먹이가 되고요. 성충은 새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무분별하게 죽이게 되면 먹이 사슬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게 사람이 벌레를 혐오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병을 옮긴다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학습을 통해서 곤충을 혐오하게 된다. 이런 가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벌레를 만지거나 관찰하는 것에 별로 거리낌을 느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레를 싫어하게 되죠. 이런 벌레로 인한 불쾌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벌레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곤충으로 꼽히는데요. WHO에 따르면 매년 4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사망을 하고 4만 명 이상은 댕기열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염, 치쿤쿠냐병,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네. 인류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움을 벌였지만 모기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DDT라는 강력한 화학약품을 사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성이 있는 모기가 등장을 하고 말았죠. 네. 이 대발생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나 동양 하루살이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린다고 해도 박멸은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비교적 깨끗한 지역에서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강동, 송파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구리, 하남 이런 한강 상류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서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잠실 야구장에 이 동양 하루살이가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그 곤충을 싹 박멸시키는 것보다는 혐오감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더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원내 의약품 구매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10만 의사를 위한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의료인 구인구직도 블루닥에서 시작하세요.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울시티의 Fireflies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